21세기 소통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문자와 음성의 시대는 지나가고 SNS와 메신저, 영상과 라이브 스트리밍이 우리의 대화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연결이 많아진 세상에서 정작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신지영 교수님,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지연 교수님과 21세기 신소통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소통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소통이라는 소자를 보면 트이다라는 뜻이고요. 통하는 통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트이고 통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건 나의 생각이 오해 없이 상대에게 전달되는 거,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생각이 트이고 통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유쾌상쾌 통쾌한 일이잖아요. 네.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런데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내 생각과 뜻을 상대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고 글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을 왜 하지? 들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글은 왜 쓰지? 읽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퇴화되면 나의 경쟁력이 없겠구나. 그 경쟁력이 없어지면 사실은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고, 그렇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말이 잘 들리고 읽힐 수 있는 능력을 더 쌓아야겠다. 소통과 관계는 꼭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마다 또 언어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존칭과 높임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화를 할 때 어떤 장점으로 적용이 될까요? 존칭이나 높임말 자체가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높여주고 누군가를 존경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거, 이건 굉장히 좋은 장점이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장점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존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멸칭도 있고 비칭도 있고, 그리고 높임말이 있는 대신에 또 낮춤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위 반말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누구에게 하죠? 주로 동년배, 또래 친구들한테 많이 반말하거나 아랫사람에게 그렇죠. 하죠. 소위 아랫사람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사람에게 아랫사람이 있나요? 그러네요. 사람에게는 위아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평등하게 배웠잖아요.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죠. 평등하다. 그런데 한국어는 계속해서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닐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과연 우리가 반말과 존댓말이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존칭 표현이나 높임말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이, 문화적 자산이 과연 긍정적인 것만 있나?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지연 교수님께서는 이 해외 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많다고 들었는데, 직접 느끼신 이 타국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소통법이 있을까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토론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거나 동아시아 학생들끼리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먼저 나서서 개진하기보다는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지? 이 대화 주제와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맥락, 이런 문화적인 배경은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상대가 뭘 이야기하지? 좀 기다려서 그 맥락들을 좀 살펴본 다음에 의견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토론을 다양한 국적 유학생들과 함께 시켜보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흔히 말하는 아시아 학생들에 대한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수줍음이 많고 좀 약간은 내향적인 성향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그런 측면도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한국의 소통 문화 자체가 좀 고맥락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맥락에 대한 높은 이해에 기반해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소통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 표현이나 적극적인 의견 개진보다는 그 맥락을 파악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해외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틀린
틀린 답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통 방식이 굉장히 문화별로 다르다라고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토론을 진행을 해봤더니 이번에는 한국식의 고맥락 문화에 유학생들이 적응을 해서 유학생들도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그런 토론 수업이 보통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그리고 또 직접 얼굴을 보거나 통화로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것보다 톡으로 이야기하는 게 익숙한 시대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화를 두려워하는 콜포비아도 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유학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알겠지만 제일 어려운 거, 외국어를 배우면서 어려운 거 사실 사람 만나서 하는 것보다 전화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 어떤 게 어렵냐면 모르는 사람과 전화하는 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콜포비아는 MZ세대만 가진 게 아니고요. 우리처럼 기성세대도 MZ일 때 가진 적이 있어요. 20, 30대.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어머 애들이 이거 못해. 어떻게 못하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거죠. 사실. 콜포비아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세대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걸 먼저 이해해야 한다. 옛날에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나 대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대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피하는 거죠. MZ는 그래 우리는 콜포비아 있으니까 전화 안 할래. 이렇게 하고 기성세대들은 저 친구들은 MZ니까 콜포비아 있어. 그러니까 문자로 해야 돼. 이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달인이 될 수 없어요. 네. 낯선 사람한테 전화 오는 거 두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 덜 두려워지거든요. 경험을 쌓아가보자. 용기를 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콜포비아는 사실은 기성세대도 다 있었다. 또 기성세대는 그래 나도 저때 저랬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MZ세대의 특징이야 라고 퉁쳐버리지 않는 거.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용기와 경험을 통해서 콜포비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저는 조금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요즘에 사실은 모바일 메신저 앱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메신저 앱을 이용하면서 보이는 새로운 이용 습관 중 하나가 이제는 전화를 넘어서 문자도 남기는 거를 약간 꺼려하는 단톡방에 어떠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다른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화방에. 그러면 그 다른 방의 구성원들이 제가 딱히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문자로까지는 의견을 남기기 힘들다. 그러면 이전에는 이모티콘으로 사실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공감 기능이 생긴 이후로 사실은 이 이모티콘보다 오히려 공감을 더 많이 누르는 그러한 트렌드가 최근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연구를 해봤더니 보통 단톡방에서는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하니까요. 네. 근데 자기가 이모티콘을 남겼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읽는데 수고로울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공감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또 한국만의 그러한 특수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해외의 공감 기능은 즉시적으로 알람이 가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다른 왓츠앱 같은 경우에는. 근데 유독 국내 앱에서는 알람 표시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누가 어떤 거를 눌렀든지 간에 알람이 안 간 상태로 상대방이 모르게 조용히 이렇게 표시만 해요. 근데 그걸 또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한테 내가 읽기는 했다. 이거를 알리고 싶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콜포비아가 됐든 이런 문자라든가 심지어는 이모티콘을 남기는 것마저도 단톡방에서는 조금 고민을 할 정도로 이 한국의 소통 문화의 경우에는 상당히 맥락을 중시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는 좀 전제되어 있는 그런 문화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MZ들이 전화 안 받는 거, 문자 안 남기는 거, 기본적으로 한국적인 소통 문화 특유의 이러한 고유한 특성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젊은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직장 상사나 연인, 가족, 각각의 대상에 따른 올바른 대화 방식이나 말투가 따로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경험이 많을까요? 관계에 대해서? 나이가 더 들면 관계에 대해서 경험이 더 쌓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그렇죠. 쌓이죠. 그러니까 원래 관계는 어려운 거예요. 네. 나이가 들어도 어렵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려울 거예요. 그거를 난 너무 관계가 어려워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 좀 쉬워지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런 관계도 맺어보고 저런 관계도 맺어보고 이런 관계들 속에서도 우리가 성공만 있는 건 아니고 실패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성공한 경험을 통해서 강화시키고 실패한 경험을 돌아보면서 성공하게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 삼요 때문에 되게 힘들다. 하급자가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삼요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직장 상사의 입장과 그다음에 그 삼요를 하는 소위 MZ세대 직원들의 입장. 사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모르기 때문이다. 친절하게 설명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상사가 이해하면 이렇게 말해도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조금 거리가 좁혀지겠죠? 또 한편으로 보면 하급자는 상사를 친구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난 아직 신입사원이니까 잘 모른다. 그러면 상사에게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물어달라고요. 또 상사 입장에서는 나도 그래 한때는 신입사원이었어. 잘 모르니까 저렇게 할 거야. 더 친절하게 그거에 대해서 감정적 반응을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반응하면서 가르쳐줘야죠. 이게 진정한 어른이 아닐까요? 저도 저희 팀장님께 이제 조곤조곤 물어서 길게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는 신조어나 축약어의 우리말 파괴일지, 새로운 문화일지, 신조어가 등장하며 달라지고 있는 우리 말과 글의 실태를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K컬처도 발전하고 미디어도 발전하면서 언어 문화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언어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생기는 신조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견해 궁금합니다. 사실은 신조어라는 건 언제든지 있었던 거죠. 단어라는 건 계속 만들어지고 또 있었던 단어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시기에도 신조어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가진 경우는 없어요. 긍정적 태도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질까? 아무래도 신조어가 생기면서 좀 세대끼리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것도 네.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요. 왜 저렇게 내가 모르는 말을 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태도고, 두 번째 태도는 약간 저속한 것 같다. 왜 저런 말을 쓰지? 이런 태도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왜 신어나 신조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는가를 잘 들여다보면 이게 언어라는 건 엄청난 권력 관계거든요. 소외당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쵸. 나만 모르는 말이 유통되는 것 자체가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이 신어를 젊은 사람들이 만드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기득권자, 권력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언어를 가르쳐준 사람들은 내가 언어를 가르쳐줬는데 내가 모르는 말을 쓴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욕망이 생기면, 표현의 욕망이 생기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만드는 방법이 특히 요즘 신어들을 보면, 한국의 신어들을 보면 굉장히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소위 MZ세대들이 만들어내는 신어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구를 단어로 만든 거나 문장을 아주 짧게 만들어서 단어로 만드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프다 같은 거 있죠. 웃긴데 슬프다. 네. 이건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프다 그러면 사람들이 공감이 굉장히 쉽잖아요. 네. 웃긴데 슬프다. 나도 그런 적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신화에 대한 태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까? OX 이게 아니라 그 신화들이 왜 만들어지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리고 또 외래어들이 이제 신화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외래어가 신호로 들어오면 우리가 그거를 해독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껴요. 네. 특히 전문가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태도가 전체적인 외래어에 같은 태도를 갖는 거, 이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 외래어잖아요. 네. 근데 그 기원이 우리 내부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외래어는 우리의 어휘를 풍부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빌려다 쓰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께 된 거죠. 얼마 전에 왜 대거 한국어 기원 단어들이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가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네. 자, 그거 그러면 영국 입장에서는 외래어죠. 네. 자, 그럼 왜 우리는 우리께 들어간 거에 대해서 열광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들어온 외래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까? 이게 OX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다음 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조어와 관련을 해서 저는 조금 다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날에는 소셜미디어가 워낙 일상에서 활발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일종의 암구호처럼 이러한 신조어를 가지고 놀이문화처럼 즐겁게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면서 어떤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순기능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간 우려하는 부분은 소셜미디어 이용을 할 때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취약층이 있어요. 노인, 장애인, 그리고 또 뭐 기타 몇몇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들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 이용이 비교적 늦고 나중에 이게 워낙 보편화되다 보니까 뒤늦게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특정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 표현으로서 신조어가 사용이 되거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조어가 특히나 오늘날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양극화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신조어의 혐오 표현이 연결이 됐을 때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오히려 사회 갈등 을 유발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식을 하고 우리가 신조어 사용을 조금 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